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살고 있는 31살 전업주부예요. 시댁 생활을 시작한 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부모님이 사는 곳은 꽤 시골이고 시아버지가 회사 출장이 잦아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시골이라 마트에 가는 것도 차로 20분 정도 걸리고 집도 커서 청소도 힘들고 어쨌든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인품이 좋아 보였기에 저는 남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시댁으로 이사온 직후 시아버지가 출장을 가버려서 저는 낮 시간 대부분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다 떠맡기고 제 스케줄을 무시하고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괴롭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 계속됐어요. 어머님이 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쉴 틈을 안 주셔. 엄마 집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줘야지. 지금까지 엄마가 직접 해온 일들이니까 너가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야. 남편은 제 편이 돼주기는커녕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비난해왔어요. 이쯤 되니 시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번 시댁에서 살겠다고 한 이상 제가 먼저 다시 둘이서 살고 싶다는 말은 하기 힘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던 건 집안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임신 소식은 없는 거냐며 손자를 기대하는 것인지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임신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물론 저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시댁에서 생활하는 이상 남편과의 시간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래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인 건지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 예민해져 있는데 지적을 받으니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도 거의 없고 남편에게 용돈을 자유롭게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시라면 돈이 들지 않는 취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는 우선 이동하는 데도 돈이 들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저는 시댁에 있는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설령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집안일만 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제가 평소에 장 보러 갈 때 쓰는 전기자전거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운전 좀 부탁드렸어요. 언짢아 하시며 마지못해 차를 운전해 주셨는데 차 안에서도 불평하셨어요. 짜증나? 기름값은 너가 당연히 줄 거지? 그리고 타이어 수리 빨리 해서 또 귀찮게 하지 마. 죄송합니다. 저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얼른 쇼핑을 끝내고 차에 돌아왔어요. 최대한 빨리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늦게 온다고 불평하며 평소보다 더 빨리 차를 모르셨어요. 좀 더 안전운전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불평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저는 조용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앞차가 저속으로 달리는 게 짜증난 시어머니가 악셀을 밟아 추월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추월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자전거가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위험해! 라고 외치는 순간 시어머니는 핸들을 돌려 자전거와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핸들을 돌린 것과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제가 크게 다쳤어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있었는데 오른쪽 눈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후유증으로 앞으로 오른쪽 눈은 회복이 안 되실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날 하루 종일 제 오른쪽 눈이 실명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병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오른쪽 눈이 안 보일 거라고? 혹시 이제 장애인 연금 같은 게 나올까? 뭐 한쪽 눈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 시어머니의 운전이 불러온 결과인데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사과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도 완전히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제 부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고 이 순간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오른쪽 눈을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시끄러워. 불임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자로서 가치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웃으면서 자신은 아무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후 저는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맞잖아. 조금만 더 안전운전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내 말 제대로 듣고 있어? 엄마가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해서 넌 오른쪽 눈 하나만 잃었잖아. 오히려 한쪽만 다친 걸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 눈을 잃었다고 해서 집안일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마마보이이거나 머리에 나사가 10개 정도 빠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손발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집안일 같은 거 안 할 핑계로 삼지 말라는 뜻이야? 맞아. 그게 나는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남편에게 호소했던 제가 바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을 뿐이고 난폭 운전을 한 건 시어머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제 편이 되어줄 지인이나 친구도 없고 오른쪽 눈을 잃은 제가 할 수 있는 직종도 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으로 채용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시골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회사들이고 장애인 채용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이사할 돈도 생활할 돈도 없는 상태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 후 이혼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든 준비가 끝나기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오른쪽 눈을 잃은 걸로 큰일 난 것처럼 굴지 말라는 잔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이제 준비는 다 됐으니 행동으로 옮길 일만 남았어요. 그런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사고를 당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 같아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차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남편은 저보고 시어머니를 간호하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 두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두 사람은 저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시어머니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이혼 신고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탁자 위에 서류는 뭐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 갔냐고 했어요. 엄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장난해? 내가 왜 돌봐줄 거라고 생각해? 내 오른쪽 눈 실명하고 나서 전혀 도와주지 않은 건 너희 둘이잖아? 본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나한테는 도와달라는 거야?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풀기라도 하듯 꽤 강한 어조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넌 한쪽 눈만은 보이지만 엄마는 휠체어 없이 생활이 안 된다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물론 저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간병 없이는 살 수 없는 시어머니에 비하면 경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죠.
저는 시어머니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건 또 난폭운전을 했기 때문이잖아?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으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친정으로 오라고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시아버지도 돌아오셨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가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계속 취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두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죠. 잠깐만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말에 입을 벌리고 놀라했어요. 시아버지는 폰을 꺼내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그걸 들은 두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들이 한 짓 다 알고 있어? 뭐야 이거?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 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이거 완전 배신이야, 배신.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도 너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차는 다 변상해야 할 거야. 너와 이혼하면 우리는 남이고 나는 휠체어 탄 너를 돌볼 의무가 없어지지. 대신 아들이 그 의무를 지겠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남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평생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죠.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혼자선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무리라고 남편이 울부짖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그동안 섭섭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사과했으니까 용서해 줄래? 그러면 나도 사과할게. 미안해. 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저와 시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챘는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아까부터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팔기로 했으니 억지로 계속 살려고 해도 소용없어. 반년 전 제가 사고 난 직후에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겪는 상황을 시아버지는 모두 알고 계셨어요. 지난 서너 달 동안 미리 다 준비했지. 정말 불쌍하네. 시아버지가 이제 대화는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협조로 남편은 곧바로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되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장애인 수당과 저축을 깎아먹으며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다고 해요. 저에게 주는 위자료와 생활비 등으로 전 남편이 모아둔 저축은 거의 없어져 가고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돈도 마땅치 않는다네요. 아마도 조만간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는 시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에서 간단한 업무를 하며 일할 수 있게 되어 지금은 즐겁게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다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남은 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지영이고 37살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시댁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이 있는데
8살이 된 딸 하은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비교적 시골이라 딸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읍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주말에도 지역 행사나 계절별 행사에 쫓겨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이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성격이라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비가 없기에 남편은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온화한 성품이시고 취미로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요리하는 등 부잣집 여자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생활을 하세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식습관 교육도 엄격하게 받았어요. 그런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과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특공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생 시절 외지에서 혼자 살 때 주변 친구들에게서 도둑이나 주거침입, 강도 등의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호신술 정도는 익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헬스장 건물에 특공무술 도장이 있어서 배워봤는데 몸놀림이 좋다는 사범의 권유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우게 된 거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도와주곤 했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미취학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제 역할이었죠. 남편과 사귀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다른 취미가 없어서 특공무술을 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운동하는 여자 멋지다며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특공무술 덕분에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아 우리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연수를 위해 일주일간의 출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요즘 남편이 일이 바빠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딸을 맡겨도 괜찮을지 걱정이 돼서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어요. 여보, 이번 출장 때 하은이 잘 돌봐줄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단축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은이가 이제 막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 걱정돼. 식욕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 급식도 남기는 경향이 있다고 메모에 적혀 있었어. 음식을 남기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무튼 잘 지켜봐야 해. 알았어. 출장 중에도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일 없다고 했어요. 처음 이틀은 딸과 통화도 하게 해주었는데 3일째부터는 일찍 자고 있다느니 숙제 중이라며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불안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전화도 안 바꿔주고 걱정되잖아.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지?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너무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살짝 위화감을 느꼈어요. 혹시 술에 취한 거 아니냐는 물음에 남편은 간단히 맥주 좀 먹었다고 했고 저는 아침 잘 먹이고 등교 잘 시켜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연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딸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2-3일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급식을 거의 먹지 않고 몸이 축 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내일 귀가할 예정이었지만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자정쯤에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딸의 방에 들어가니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미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잠자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호흡이 빨랐고 몸이 경직돼 있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자는 중이야? 제 목소리에 딸은 벌떡 일어나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제게 매달리는 딸의 몸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너무 가볍고 팔도 가늘어져 있었거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다급해진 제가 묻자 딸은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밥을 안 줘요. 뭐라고? 일단 말라 비틀어진 딸에게 무언가 먹여주려고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소주만 가득하고 음식은 안 보였어요. 문득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술병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 잘 모르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위스키병도 여러 개 있었어요. 남편이 다 마신 건가? 그렇다고 해도 양이 너무 많았어요. 자세히 보니 몇 개의 종이컵에는 립스틱도 묻어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여자를 집에 들여놓고 술을 마셨나? 딸에게 밥도 먹이지 않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내일 집사람 돌아온다며. 안 들키게 잘해. 알았어. 사랑해, 자기. 그럼 나는 갈 테니까 조심히 행동해. 현관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앞에 제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쉽게도 이미 들켰어. 뭐야? 언제 온 거야? 저기, 저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도망치려는 여자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망가는 거야? 뭐 괜찮아. 당신 얼굴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자는 도망쳤고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은 술이 깬 건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런 건 상관없어. 하은이가 저렇게 쇠약해진 거 알고 있어? 밥을 제대로 챙겨주긴 한 거야? 그건 하은이가 급식을 남겼기 때문에 벌로 집에서 밥을 안 준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제대로 먹지 않겠어? 분위기 하나야. 벌? 그걸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왜냐면 돈 아깝잖아. 어차피 먹지도 않을 테니까. 돈? 술 살 돈은 있는데 애가 먹을 것 살 돈은 아깝다는 거야? 아까 다 말했잖아. 분위기 하나라고. 지금 내 교육 방식에 참견하는 거야? 남편이 제 옷깃을 잡아 끌자 저는 화가 난 탓에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손을 밀치고 그대로 턱에 주먹을 날렸어요. 평소에는 제지부터 하는 게 원칙이지만 남편은 턱을 정확하게 맞고는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어요. 쓰러진 남편보다는 딸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는데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축근무? 아니야. 하은이 돌봐야 한다고 5일 동안 연차 썼는데. 남편은 단축 근무가 아니라 제 출장 기간 동안 휴가를 내고 술을 마신 거였죠. 그것도 바람 피우는 여자와 함께. 결국 양가 부모님이 도착했고 한밤중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시부모님은 현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들과 말라비틀어진 손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늘 당당한 모습이시던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이고 앉아서 신음하듯 말했어요. 이렇게 하은이가 야위어지다니. 할아버지, 할머니, 배고파요. 딸은 눈물 한 방울 흘릴 힘도 없는 듯이 말했어요. 부모님이 음식을 사오셔서 배고픈 딸에게 먹였더니 딸이 몇 입 먹자마자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갑자기 배 아파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딸의 모습에 우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그대로 딸은 입원하게 되었죠. 딸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칼로리 섭취에 몸이 따라가지 못해 쇼크가 온 거였죠.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상태가 안정되면 저칼로리 치료식부터 먹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의사는 며칠만 더 늦게 데려왔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뻔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날 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을 때 남편의 근황을 물었어요. 남편은 술이 깰 때까지 시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깨어나자마자 시부모님과 크게 다퉜다고 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자신도 엄한 훈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딸에게 행한 것이라며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훈육이 어릴 적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슬퍼하셨어요.
아들아,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해? 하은이가 당한 거 생각하면 100번은 더 맞아야 했는데 우리한테 맞으면 우리도 고소할 거야. 두 분의 반협박에 남편은 고소를 포기했다고 해요. 딸은 순조롭게 회복돼서 퇴원했고 퇴원 후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됐는데 딸은 아빠가 집에서 술 마셔서 집이 싫다며 할머니 집이 좋다고 했어요. 딸은 제가 없을 때 아빠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싫었던 모양이에요. 술에 취한 남편은 딸의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언제부터 남편이 그렇게 술에 빠지게 되었는지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한 게 후회돼요. 바람도 피웠고 이혼할 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연락해 이혼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서로의 부모님과 변호사의 입회하에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술을 끊은 상태라 그런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직장에서 술을 마신다는 내부 고발을 당하였고 이번 일로 인해 병원을 찾아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음주량이 급격히 늘었고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니 회사나 밖에서 술을 마신 거죠. 게다가 비싼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돈도 떨어져 갔고 딸의 식비까지도 아껴서 술을 마시려고 한 거였죠. 시부모님은 저와 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며 강해지라고 엄하게 키운 게 화근이 되었다며 후회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시부모님께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남편은 부모의 사랑으로 인한 엄한 훈육과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똑같은 훈육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당연한 것조차 술에 찌든 남편의 머리로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요.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딸에게도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술을 마시는 동안은 불안감이 사라지고 여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칠 동안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건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은 원래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불륜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고 작년 무렵부터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좋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술을 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남편은 휴직하고 재활시설에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받는 게 확정됐어요. 그리고 딸과의 만남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제대로 된 금주를 할 수 있게 된 후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꼭 치료 잘 받아서 하은이가 좋아하던 아빠로 다시 돌아와. 전 남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간녀는 전 남편의 회사 직원이었어요. 상간녀는 처음에는 불륜을 부인했지만 제가 소송까지 가면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겁먹고 빚을 내서 위자료를 줬어요. 그 후에 상간녀는 조용히 퇴사하고 이 동네를 떠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딸이 피해를 본 불행한 이혼소동은 일단락되었어요. 기운이 난 딸을 데리고 연휴 동안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놀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더니 딸의 뺨이 통통해지고 팔다리에 살이 붙고 피부가 윤기 있게 변했어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요새는 급식도 잘 먹고 활동적으로 변했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도 들리고요. 앞으로 아빠를 잃은 딸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슬픈 마음이 들지 않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다정이고 30대예요. 4살 연상의 남편과 5살 된 딸 나연이와 함께 3인 가족이에요. 우리 부부는 6년 전에 결혼했고 이른바 사내 결혼입니다. 결혼을 계기로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 후 남편은 지방으로 정근 가게 되었어요. 저도 함께 지방으로 이사했죠. 아는 사람이 없는 지방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딸 나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차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새로 사귄 친구 집에 라연이와 함께 놀러 갔다 왔다고 다음엔 우리 집에 초대해도 될까 물어보면 남편은 당연히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제게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안심된다네요. 남편은 계속 절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정한 남편 덕분에 지방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남편이 본사 근무로 복귀하는 게 결정됐어요. 본사 근무를 하게 된 남편은 회사 측에서 더 이상의 정근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꿈에 그리던 집 짓기를 고려하기로 했어요. 다만 집을 어디에 지을지, 어떤 집을 지을지 등은 정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요. 한동안은 전세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집 지을 때까지 같이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동거를 기대하는 눈치였고 결국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라연이가 새로운 유치원에 금방 적응해 매일 유치원에 가는 걸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도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남편과 함께 사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와 라연이가 덤으로 따라온 거죠. 시어머니에게 우리는 화풀이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음식에는 항상 맛이 없다며 영양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매일 불평하셨어요. 그런데도 매번 다 먹어치우니 시어머니의 진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소나 빨래하는 방법도 매일같이 참견해요. 그래도 매일 다시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2주 정도 지나서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잔소리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뭐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집에 들어가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방이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뭐야? 도둑이라도 들어온 건가? 저는 겁이 나서 바로 거실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 방에 도둑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도둑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방은 내가 정리해줬어.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잖아? 필요 없는 물건은 내가 다 처리해놨어. 그 말에 현관에서 본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내고 현관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가지러 갔어요. 열어보니 제 옷과 가방뿐만 아니라 라연이 장난감도 들어있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라연이 물건까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하시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만 이 집에 살면 되는 거지 둘은 덤으로 왔으니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참는 거니까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섬뜩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머님이 나랑 라연이를 싫어하는 것 같아. 오늘 우리 물건을 다 버리려고 했어. 자기가 좀 어머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 엄마는 너랑 나연이를 반가워했어. 집안이 활기차고 재밌다고 하셨고 말이야. 물건들이 버려질 뻔한 건 정리 안 하고 어지럽혀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시누이뿐이었어요. 시누이도 남편을 지극히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라연이를 데리고 시누이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이야. 라연이도 많이 컸네.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라연이가 얌전히 노는 동안 우리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가 심심한가 보네. 올케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니까 재미없나 봐. 시누이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속이 시원해졌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지 않아?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올케도 라연이도 조심해.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리고 엄마가 매일 괴롭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기록해둬.
언젠가 꼭 도움이 될 때가 올 테니까. 남편이 이 정도만이라도 저를 생각해 주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 셋이서 쇼핑도 좀 하고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음료도 한잔하고 헤어졌어요. 그 후로 신우이의 말대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세세하게 메모해 두기로 했어요. 막상 메모를 해보니 시어머니의 행동이 교활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우리 집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최근 시어머니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것 외에는 눈에 띄는 행동은 없었어요. 그래도 매일 메모를 하는 건 빠뜨리지 않았어요. 이 메모가 언제 도움이 될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드디어 도움이 되는 날이 왔어요. 그것은 제가 쇼핑을 하러 나갔을 때였어요. 우리 가족은 차가 한 대밖에 없고 평일에는 남편이 사용하기 때문에 쇼핑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는 기본적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탔어요. 그날은 걷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걸어서 쇼핑하러 나갔어요. 따스한 봄 공기와 푸른 하늘이 아름다워 걸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저를 향해 돌진하는 게 아니겠어요. 들이닥친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미안해,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차에 부딪히기 직전에 옆으로 살짝 비켜서 날아가지는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제가 간신히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채 타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아직 멀쩡해 보이잖아.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차를 다시 후진했어요. 도망치려 해도 몸이 아파서 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차를 후진시킨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외쳤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운전한 차는 굉음을 내며 힘차게 움직이는데 저는 아무런 충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운전한 차가 그 뒤에 있던 고급 외제차를 향해 돌진하는 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잠시 생각해보니 혹시 시어머니가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지 않고 후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차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구급차와 경찰을 불러주었어요. 저는 의식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어 먼저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저는 잠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에 온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통증이 있었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소식을 접한 남편은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일으킨 사고라는 걸 듣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몸은 좀 괜찮아? 괜찮아. 갈비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그 외에는 큰 부상은 없어. 천만다행이야. 근데 엄마가 했다는 게 정말이야? 맞아.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얘기해.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했지만 다친 데는 없다고 해요. 즉, 경찰 조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찰에 연행됐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말해야만 했어요. 라연이는 친정 부모님이 데리러 오셔서 오늘 하루를 맡기기로 했고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가 시댁에 모였어요. 올케 괜찮아? 네, 아픈 건 아프지만 괜찮아요. 시누이는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입을 연 건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평소 과묵한 분이세요. 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게 처음이었죠. 며느라, 집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이 연행해 갔다는데.
저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했어요.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 달려왔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를 다시 후진시킨 것.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은 시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뒤쪽으로 돌진했고 그리고 비싼 고급 외제차에 부딪혀 멈춰버린 것.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자 세 사람은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몇 분의 침묵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쯤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어찌된 일인지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셨어요. 저는 즉시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아버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겨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앉아있던 자리에 다시 앉혀드렸어요. 남편도 이제야 시어머니가 저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렇게 되기 전에 내 말 좀 믿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아서 미안해. 나는 엄마가 하는 말이 제일 옳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가 이런 짓을 할 줄이야. 시누이는 저에게 메모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메모장이란 시누이가 쓰라고 한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정리해둔 거예요. 그동안 꾸준히 써왔는데 드디어 도움이 될 때가 온 건가. 시누이 말대로 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메모를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괴롭힘, 폭언이 적혀 있었죠. 폭언 중에서도 특히 심했던 건 왜 그렇게 멋진 아들이 며느리 같은 하찮은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태어난 딸도 며느리를 닮아서 못생겼어? 며느리만 안 닮았어도 귀여워해줬을 텐데. 감히 시엄마가 안 쉬고 있는데 건방지게 며느리가 먼저 소파에서 쉬고 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너희들은 나가도 상관없어. 친정집이든 어디든 갈 데가 있잖아. 메모장을 읽으면서 시아버지의 얼굴은 분노 때문인지 점점 더 붉어졌어요. 어떻게 손녀까지 괴롭힐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멍청했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도 너무 미안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 라고 말하면서 겨우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모든 걸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해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며느리인 저를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대가가 매우 클 것 같아요. 남편은 외침대로 바로 짐을 싸서 일단 제 친정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 집이 완공되기까지 일주일 정도면 되거든요. 이제 와서 어딘가에 방을 빌리기는 아까워서 친정 부모님께 부탁해서 일주일간 머물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친자식과의 관계도 끊겠다면서 변호사에게 절차 등을 부탁하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정말 마음에 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저런 며느리만 없어진다면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덤으로 손녀도 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심하게 부딪힌 고급 외제차 수리비도 꽤 많이 나와서 보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게다가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하게 되고 남편과도 절연도 당하고 시누이와는 예전부터 연락하고 살지 않아서 상관없지만 이제는 철저히 외톨이가 된 거죠. 어쩌면 교도소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주일 뒤에 집이 완공되면 남편과 라연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당시 6살이었던 손녀 주영이는 울면서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의 병실에 있었어요. 슬프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죠.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멈출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딸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어린 주영이를 돌보며 바쁘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참고로 주영이의 아빠는 딸이 주영이를 임신했을 때 사라졌다고 해요. 딸이 연락해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직장에 찾아갔을 때 주영이 아빠는 남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딸은 그 모습을 보고 주영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런 딸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제게 남은 건 슬픔에 잠긴 주영이와 주영이의 할머니인 저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또 슬픔이 찾아오네요. 마지막으로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에요. 그날은 주영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두운 얼굴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저에게 주영이가 공원에 피어있던 민들레를 가져왔어요. 왜 주영이가 저에게 꽃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영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주영이는 빙그레 웃으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꽃을 주라고 엄마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슬퍼서 매일 눈물을 흘렸는데 주영이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주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를 앞으로 훌륭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때 결심했어요. 그 후 주영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물론 함께 살다 보면 사소한 일이나 큰일로 다툴 때도 있죠. 처음에는 저도 주영이가 엄마를 잃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점차 주영이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나날을 보내다 주영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주영이가 16살 무렵 평소 같았으면 벌써 귀가할 시간인데 주영이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폰도 없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영이의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주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주영이에게 왜 늦게 왔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퉁명스러운 태도로 그냥 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디를 다녀왔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며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때까지 참으며 듣고 있던 저는 화가 났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내가 지금 너한테 부모 아니야? 그런데 무슨 말투가 그래? 할머니 마음은 조금도 생각 안 해? 제 분노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최근 주영이에게 쌓여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이렇게 되자 저도 주영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영이는 마지막에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런 집에서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분명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나를 이해해줬을 텐데. 그러면 할머니 집에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주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건 어떤 욕을 듣는 것보다 더 아픈 말이었어요.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설마 주영이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주영이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날을 계기로 주영이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게 되었어요. 진로에 관해 물어봐도 어느 대학을 응시할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겨우 대학 이름을 알게 된 건 응시료를 입금할 때였어요. 물론 그때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도 주영이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돈에 관해서는 자주 말을 꺼냈어요. 평소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던 주영이가 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딸은 죽기 전에 저에게 주영이의 돈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몰래 돈을 모아두었던 모양인데 3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그 돈에 일절 손대지 않았어요. 학비 등은 지금까지 제 돈으로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나중에 주영이가 독립할 때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주영이에게도 그 돈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사이일 때가 아니라 평범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을 시절에 말이죠. 그래서 주영이가 아무렇지 않게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거절하면 자기 돈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제대로 된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주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서울에서 혼자 살겠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살았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했어요. 이사도 끝났고 주영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주영아, 조심히 지내야 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고. 그런 거 일일이 걱정해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어. 할머니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주영이는 자리를 떠났어요. 주영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14년 동안 돌봐준 셈인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거의 닿지 않네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단 취직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원래는 화를 내면서라도 물어봐야겠지만 더 이상 멀어지는 게 싫어서 저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2주 뒤 주말에 집에 오겠다는 거였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일이 돼서 저는 오랜만에 오는 주영이를 위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에 주영이가 왔어요. 짐을 찾으러 온 적은 종종 있었지만 최근 3년 정도는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주영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그때 동시에 낯선 남자도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이 할머니. 저는 현재 주영이와 사귀고 있는 유태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영이와 결혼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나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소식이 끊겼던 주영이에게 약혼자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생각해보니 주영이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긴 했어요. 당장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을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사실 저와 주영이는 교제한 지 올해로 2년째예요. 그 과정에서 성장 배경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까지 말했나 싶어서 저는 주영이가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꼭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저는 기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영이를 바라보았어요. 주영이가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주영이는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나빴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그건 주영이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받은 순간이었어요. 주영이도 계속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처럼 솔직하지 못해서 나쁘게 행동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주영이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분명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에는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주영이와 할머니께서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결혼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만났지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듣자 하니 주영이 남자친구도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해요. 안타깝게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할머니와 제가 겹친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제게 더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주영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 후 이야기가 정리되었고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고요. 그러자 주영이는 저에게 결혼식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그 말에 아직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이전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코끝이 찡했지만 꾹 참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었죠. 결혼식에서 울면 안 되니 울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결혼식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저부터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주영이가 결혼한다고 알렸어요. 많은 축하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결혼식 전날, 주영이는 결혼 전 마지막이니 오랜만에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날 처음으로 주영이와 함께 술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추억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한 날이 되겠죠. 결혼식 날 아침, 제가 일어나자 주영이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식장으로 출발하려던 참이었어요. 어제 말했던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무슨 일이야? 좀 더 늦게 출발하는 거 아니었어? 제 물음에 주영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지만 역시 할머니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라고? 주영이의 뜻밖의 말에 저는 잠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주영이는 제가 곤란해하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결혼식에 올 수 있고 손녀와 화해할 수 있을 줄 알았을 텐데 그게 모두 연기였다는 걸 알면 얼마나 난처한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 지금 나한테 사과한 것도 결혼식에 와달라고 한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런 연기를 한 이유가 뭐야? 그거야 당연히 할머니를 원망하니까. 그건 말고도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야.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할머니밖에 없었어. 게다가 엄마도 아니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짜증났어. 정말 이런 사람이 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하니 인생이 막막하다고 생각한 거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주영이의 말을 들은 저는 이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주영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아, 그리고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저번에 남자친구랑 인사 왔을 때 마치 내 엄마인 것처럼 행동했잖아.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영이는 화가 많이 쌓여 있었는지 말을 끝낸 뒤 숨을 헐떡였어요. 그리고 주영이는 저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강요했고요. 알았어. 네 결혼식에 안 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영이는 웃으면서 남자친구한테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오는 거로 말해둘 테니 따로 연락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 서 있던 건 바로 주영이 남자친구였어요. 평소와는 달리 그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는 눈앞에 있는 주영이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주영이는 그 모습에 한 발짝 물러섰고요. 최근 네가 친구에게 할머니 욕하는 걸 듣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제 여기서 자고 싶다고 하길래 혹시나 하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게 할머니와 조금 말다툼이 생겼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화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싸운 게 아니야. 주영이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어요.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말했지? 앞으로는 할머니를 잘 모시자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식에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앞으로 효도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 내가 못 들었는 줄 알아? 나는 너 같은 여자랑은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랑 결혼은 취소야. 오늘이 결혼식 당일인데 지금 와서 취소라니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주영이에게 들은 말은 확실히 충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예비 신랑을 설득하기로 했어요. 결혼식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지 않아? 나는 신경 쓰지 마. 나보다 둘이 더 중요하니까. 할머니, 그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게 제 결혼의 조건이기도 했거든요. 조건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결혼 조건을 듣게 되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주영이 남자친구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조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었다고 해요. 주영이가 나와 싸운 걸 후회하고 있다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점점 주영이에게 끌렸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바로 주영이의 계략이었고 실제로는 반성 따위는 없었던 거죠. 그냥 잘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자를 잡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주영이 남자친구는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해요. 주영아, 너한테 실망했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한 남자친구에게 주영이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하지만 결혼식 취소 수수료는 반반씩 내자며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할머니,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할게요. 그러니 제발 남자친구 좀 설득해주세요. 주영아, 나는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어. 그러니 내 탓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 단,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도록 해. 이렇게 이번 사건은 막을 내렸어요. 주영이의 결혼은 파혼났어요. 아무리 주영이의 언행이 심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심했었나 하는 미안함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주영이는 식장 취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네요. 지금은 밤에도 일하며 쉴 틈도 없이 돈 갚느라 바쁘다고 해요. 저는 그 이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주영이를 잊기 위해 십자수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십자수 할 때면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